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장외 여론전은 주말에도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정치권 표정 정리해보고요. 지난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으로 정치권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책임론을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과 추후 대응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먼저 두 분 전현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막판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는 건지 지금 참 예측하기가 상당히 난감한데 먼저 서지영 의원님부터 이 언제로 알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예정보다는 14일로 예정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으니까요. 좀 늦어진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상되는 바는 전혀 없고요. 저희도 언제 판결이 난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깜깜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헌재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 그 변론 기일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이번에는 변론 기일이 적었어요. 그래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왜 선고 일정이 안 잡히느냐, 빨리 선고하라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요. 일단 원론적으로 그 탄핵 선고일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당초 대통령이란 자리의 리더십 공백이 여러 가지로 국민적 혼란이나 국가적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네. 신속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여야가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좀 신속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걸 헌재에 촉구하는 거고, 다만 이게 기일이 늦어졌냐 빠르냐 이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일을 예고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한 90여일 했기 때문에 네. 대체로 그렇다면 한 3월 14일 정도 그 주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주간이 넘기면서 이제 좀 길어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까 서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러저런 문제 제기를 그 국민의힘 측에서 또 보수 쪽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어떤 판결이 났을 때 하여간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에서부터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판결문 자체를 좀 더 결론과 그 결론을 이끌어가는 판결문 과정의 논리 전개 과정을 좀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좀 더 그 신중을 고하고 만전을 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구 하나도 그런 네.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당초 2월 말이 지나면서는 3월 14일은 좀 넘을 수밖에 없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선거일자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인용 시에는 선거일자가 4월 30일 매주 수요일이잖아요. 네. 4월 30일, 5월 7일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3월 14일 하면 4월 30일이나 5월 7일로 가는데 연휴 기간과 붙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월 17일 이후에 하면 5월 14일로 갈 수 있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2월 말을 넘기면 3월 17일 주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현재까지도 기일 발표가 없어서 네. 이번 주도 넘기는 건가 이번 주를 넘기는 건 좀 곤란한데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곤란하지 않은데.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인용일지 기각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선일을 염두에 두고 선고일을 결정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강재 대변인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언제로 예상을 하시고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부에 대한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오는 금요일로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지난 두 번의 탄핵 재판 결과가 매번 금요일에 있었고 판사분들이 쟁점이 되는 법원 판결을 할 때는 주로 금요일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주말을 거치면서 이 뉴스가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주 초반에 했다가는 그 뉴스로 계속 전국이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을 선호한다. 그럼 합리적인 근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선고 기일에 앞서서 한 2, 3일 정도 먼저 예고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도 이 그 선고기를 예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평의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못 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이거는 밖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연기되는 거지. 결론에 일정 정도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선고기일을 발표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나는지 안 나는지에 따라서 어쩌면 선고 결과도 더 확신을 갖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조경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이렇게 날짜를 잘 못 잡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용과 기각 사이에서 고민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인용 기각의 의견이 갈려서 인용 의견으로 만장일치를 맞추기 위한 어떤 설득 과정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선고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이 국정 공백이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된다.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이제 그 당위론을 가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차례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90일하고 변론 종결 후 11일이었으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쟁점도 명확하고 검토해야 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11일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그거에서부터 예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게 좀 분명히 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압도적으로 탄핵 창선 여론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어쨌든 보수, 극우 이런 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돼 있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불행한 상황들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쟁점들, 소추 사유의 문제라든가 증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헌법적 해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물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탄핵 사건은 그 사건 하나였습니다. 모든 평의와 이 기록 검토를 그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11일이면 충분한 시간일 수 있었지만 지금 사건인 경우에 대통령 탄핵 사건 하면서 검사 사건, 최재 감사원장 사건, 한덕수 총리 사건, 또 이제 박성재 이 법무장관 사건도 기록 검토, 평의,
변론 이 절차가 같이 동시에 막 진행되고 있기 예.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동일하게 지금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객관적 사정상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건 자체로는 의견이 치열하게 갈려서 기각 의견을 뭐 설득하고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8인 재판관의 의견 위헌위법 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고 봅니다. 짧게 궁금해서 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이 법조인이시니까요. 판결문을 이렇게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데 한 며칠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저는 판결문은 이미 인용 기각의 어떤 기본 출기는 다 작성돼 있다고. 아, 이미 작성이 돼 있다. 예, 예. 그러면 판결문까지 작성이 돼 있으면은 이제 선고 날짜만 전달을 하고 바로 선고를 할 수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가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본 법정 의견은 정리돼 있고 거기에 보충 의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추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법정 의견 다수가 이 정리해 놓은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재판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뭐 서정 의원께서는 법조인은 아니시다 하더라도 이건 네네네.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은 결정 다 됐고 지금 판결문도 거의 대부분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헌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또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아마 예측을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예. 것 같고 전혀 그러한 어떤 사실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물론 헌법재판소도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현재 재판은 정치 재판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 심판과 그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주목을 받았던 적도 유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의문을 제기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그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 헌법학자로 유명하신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위법성 10가지를 지적하신 사례들도 있고요. 갑론을박이 법조계 내에서 굉장히 크죠. 이런 상황에서 그 국민들의 탄핵 반대 여론과 또 탄핵 찬성 여론도 거의 뭐 매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현상을 헌법재판소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쌓여왔던 여러 불신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시고 해석하시는 여러 가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홍익표 우리 전 대표님께서 그 신속하게 하는 걸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속한 것보다는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어느 누구도 알겠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게 헌재의 임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홍 전 의원께 안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똑같은 3명의 헌법학자가 한 사람은 인용, 한 사람은 기각, 한 사람은 각하 의견을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어느 학자다 방금 전에 이제 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유명 헌법학자다 이러면 일반인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언론 저도 기사를 봤는데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꼭 그 기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의견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능성에 있어서 인용, 기각, 각하 이 3가지의 것을 각각의 입장을 쓸 수 있는 헌법학자들에게 그 기고를 받아서 그 게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도 하고 뭐 또 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진보 보수가 다 시위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걸 봐요.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이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이력을 보면
여론조사 또는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그 결론 내리는 과정, 최종적으로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입장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들도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이미 평론 이 변론 재개 심사 과정에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평의를 해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방향에 대한 결론은 모아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다만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 작성하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어떻게 담고 그다음에 문구 하나하나라도 지금 절차적 문제를 여러 군데서 삼기 때문에 꼬투리 잡히지 않게 하는 과정이 좀 더 이 시간에 그 품을 많이 들이는 것 알겠습니다. 아닌가 이럽니다. 네. 정원희 대변인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제 장외 집회 등을 통해서 새가 이제 운집되고 새몰이를 하고 있는데 광화문 이렇게 이제 좀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만한 장소에서 이제 또 안국역 헌법재판소가 있는 인근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명이 구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구미에서 상당히 큰 이제 TK 지역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임박하면은 더 큰 지역 서울에서 모일 법한데 구미에서 이렇게 장외 집회가 열린 배경이 있을까요? 글쎄 뭐 이게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천안 이런 지역에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구미라는 곳이 아마 보수 정당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또 상징적인 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도 큰 규모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뭐 이게 탄핵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난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가 또 주말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지역을 마지막을 구미를 겨냥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미가 갖는 상징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이나 이런 곳을 택했을 가능성이 큰데 전국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미를 갔다고 봐야겠죠. 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왔고 해당 지역구로 둔 의원분들도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적극 지지 등들을 하면 또 결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제 오늘 이제 정치권에서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승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서지영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승복하겠다, 또 민주당에서도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서로 막 진정성을 또 의심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그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 입장이다라고 네. 내셨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 앞에 어떤 정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헌재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 그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우리가 서로 비판을 하지만 굉장히 거친 말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국민들도 사실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그 앞날에 하나도 뭐 도움이 될 것은 없죠. 그래서 그런 통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유지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 앞에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중하게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의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디 유튜브에서 그냥 흘리듯이 얘기하실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국민들 앞에 분명한 입장과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또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죠?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승복에 대해서 진정성을
찾기가 힘들다. 서로 이렇게 승복 이야기는 꺼냈는데 공방은 또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게 일부 이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앞에 이제 사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처부수자, 때려부수자라는 발언도 있었고 또 그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듯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논란이 더 증폭됐고 민주당에서 그런 공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승복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비상식적인 질문이고 그런 것이 논란이 되는 정치권이 비상식적인 거죠.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예. 답을 하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얘기는 승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입장이 나와야 돼요. 네. 첫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저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그걸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세 가지가 첫째는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반대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선거 그러니까 탄핵 그 여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광장과는 거리두기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승복을 못하는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후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를 하고 설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설득 노력을 제도권 정당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만 되는 거지. 그냥 승복한다고 해서 우린 승복해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사실상 이것은 그 광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거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뭐 수요일 지금 왜냐하면 목요일 금요일 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 전문 채널에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수요일경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나 권영세 위원장 이렇게 만나서 국회의장과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내일 지금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관하에 여야 원내대표 그 회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뭐 국회의장이 좀 그 권유하는 형태로 해서 그런 메시지를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발표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서 의원님이 네. 지금 네네. 비대위원이신가요? 아니면 저는 원내 대변인입니다. 원내 대변인이시군요. 네네네네.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홍익표 전 대표님께서 그 세 가지 얘기하셨던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어제 그 권성동 대표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하든지 여야 대표가 공동 메시지를 내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국회의장께서 그렇게 한번 자리를 만드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선고일 전에도 그렇게 여야가 함께 그런 메시지를 과거에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사이에서는 KBS 열린 토론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네. 정원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서는 상당히 또 전화 연락은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건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대통령의 조용한 행보가 예. 상당히 이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중도층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는 겁니까?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자칫 메시지를 냈을 때 중도층 여론에 자극을 줄까봐 좀 자제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앵커께서 두 부분 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피소추인으로서 이 그 탄핵 재판 결과를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을 희망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 임하면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이라든가 절차적인 문제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범법 사유는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각하나 기각이 돼야 된다는 심정적인 기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 이후에 나와서 첫날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우리 지도부 두 분의 대표를 맡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정치인들과의 면담이나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저는 뭐 대통령으로서 그런 정도의 정무적 판단은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로키로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고요. 판단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많은 분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하나 궁금한 점은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좀 근거 있는 정부에 뭐 기반을 한다면 모를까. 8년 전에도 뭐 그랬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른 해석도 있기도 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 건지 없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기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조용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지금. 근데 이제 아까 불복 뭐 이 관련해서 말씀들을 나누신 바가 있는데 이 불복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승복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뭐 어떻게 불복을 합니까? 다 따라가고 그 이후에 그에 따라서 형성되는 이 상황과 일정에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지지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지금 과정에서 잘못된 메시지로 나갈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그래서 메시지가 하나 필요하긴 한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본인의 어떤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고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도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하나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탄핵 심판 관련된 말씀들을 하는 것은 결과에 어떤 식으로도 안 좋습니다. 이미 탄핵소추 사유나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들은 재판관들이 하시는 거고 그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피소추인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 의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미 이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비상계엄의 사유로서 뭐 잦은 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등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을 자극하거나 이런 말씀들을 계속했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진정한 사과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사례보다도 사실은 더하죠. 뭐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헌법재판관들은 네. 그 기준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수의 의지를 잃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낸다는 건 무조건 불리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일 거고 그 이면에는 혹시라도 기각될 수 있는 기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건 정광재 대변인한테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수 의지가 없다 이렇게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조기현 부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7년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인용 그 과정에서도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심판에 응했고 본인이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예.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탄핵 재판에 대한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국무회의의 정당성이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있었다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홍전 의원께 여쭤볼 텐데요. 먼저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인 26일 이후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2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 판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판사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우리나라 그 법원의 판단이 이리 엮이고 저리 엮이고 모르겠어요. 본인의 지금 옛날 국회 선진화법 폭력행위와 관련된 거는 지금 1심이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몇 년째 뭐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고 지금 이재명 대표 거는 일반 이 법사 그 법률 체계에서 이잖아요. 대법원 사법부잖아요. 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연기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당에서도
뭐 대통령의 탄핵이 있으니까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그 26일 선고기를 늦춰달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되는 거고 사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그 판단은 스스로의 법리적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앞으로 당겨라 뒤로 당겨라면 완전히 정치적 판결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그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판사들이 어떤 그러니까 앞에서 시위하고 어떤 그 정치적 이벤트가 있고 정치적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받아서 그 재판의 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사법부의 판사들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 그 판사들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겁니다. 서영은 보시기에 나경원 의원께서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뭐 나경원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 아까 그 뭐 재판부에 대한 법원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탄핵 심판 빨리 하라고 아까 홍익표 대표님께서도 신속하게 재판해야 된다고 당 지도부가 계속 요구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늘 요구했었어요. 계속 신속하게 헌재를 압박하며 판결을 빨리 할 것을 예. 끊임없이 민주당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 사법부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그럼 압력을 가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고?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 2심 선고보다 빨리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다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연돼도 너무나 지연되었습니다. 원래 633 원칙이 깨졌지 않습니까? 633 원칙뿐입니까? 6개월 뭐 3개월인데 네. 그게 아니라 2년 2개월이 지나서 1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원하는 국면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예. 조기 대선을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개헌 이전부터도 계속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빌드업을 해왔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 상황까지 왔고 더군다나 그 한시 바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도 하에 온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한마디 꼭 네. 덧붙여야 되는 게 서 의원님이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저는 각 당이 유불리에 따라서 판결을 좀 빨리 해달라 늦게 해달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거는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뒤에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는 나경원 의원님의 입장이고 그게 당의 입장은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네. 제가 국민의힘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네. 판사까지 하신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매우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이제 이 선거일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또 기다리는 선거가 있습니다. 조경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오늘도 평의했다는 죄송합니다. 네. 평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평의나 판결 단계까지 안 간 거죠. 이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 심리 변론기를 1회밖에 안 열었고 쟁점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늦추냐. 먼저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다 정치적 계산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장 일면에 뭘 얘기했었냐면 헌법재판 선입선출하면서 먼저 들어온 사건 빨리빨리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최재 감사원장 사건, 검사 3인에 대한 사건, 대통령 사건, 지금 한덕수 총리 사건까지 있는데 박성재 이 법무장 사건은 조금 이제 늦춰진 게 있는데 나머지 사건들은 지금 들어온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랑 가장 중요한 사건부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기록 검토, 평의 판결이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원칙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사건 그리고 변론이 먼저 끝날 때 쟁점이 빨리 정리된 사건 그래서 평의 판결이 원만히 빨리 종료되는 사건 이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그거를 먼저 하라 나중에 하라 이걸 정치적 이해관계로 계산해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특히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런 요구를 하냐면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이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기각이 돼서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의 효력이 소급해서 상실되고 그러면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늦추겠다는 얘기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갖고 하는 얘기지
한덕수 총리 사건은 빨리 좀 결론 내려서 뭐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후에 얘기해야 될 예. 한미 관계 이런 부분을 위해서 빨리 복귀시켜야 되는데 이건 명분이고 실제는 대통령 헌법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알겠습니다. 전략으로 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고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였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뭡니까? 쟁점은 사실 뭐 간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소추 사유도 간단하지 않아요.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 문제도 있고요. 특검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행위 그리고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실체적 사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절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추 의결 요건을 151석으로 볼 거냐 200석으로 볼 거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해명을 이번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쟁점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이거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민해야 될 사항이 많다. 근데 정원진 대변인 지금 예.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왜 빨리 선고 안 하냐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래서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네. 주미 대사까지 역임하고 또 상당히 이 무역 또 경제 통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선고 안 해주면은 민주당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쟁점이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쟁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론도 한 차례 90분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결과가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결과를 암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거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명분이 한미 관계에 대한 빨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명분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한덕수 총리가 조속한 시기에 권한대행으로서 복귀하게 된다면 한미 협상 과정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포함될 수 있는데 홍사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쭉 이제 그동안 탄핵이 여러 명 되어 왔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 정부 들어 29번의 탄핵이 있었다. 맞습니까? 그 대부분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심판이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책임 있는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낙연 전 대표도 뭐 그런 유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부 정치적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건 이제 이 정치권이 극한적으로 대립하면서 사실은 통상적 과거와 같으면은 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나오면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한 건도 수용을 안 했어요. 과거 이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김두관 행자부 장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대학생 일부 그 진보 대학생들이 한미 연합훈련장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용을 해서 대통령이 그걸 했죠. 근데 해임 건의안을 그 여러 차례 예를 들면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해병대 장병 사건 등등과 관련돼서 관련 장관의 책임을 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건 그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더 큰 칼을 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결국은 뭐 저는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진 않겠는데 이 결과가 정치의 실종,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 여당 역시 그런 그 국회의로서 여당이 어떤 중재자 역할, 견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결로 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이런 얘기가 표현했듯이 어느 시점에서는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또 서로에게 어떤 그 정치 복원을 위한 하나의 그 좋은 교훈이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서 의원님, 이 여당에서는 그래서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탄핵이 중대하자로 각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국회는 야당이 여소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사실 뭐 이번 국회는 22대 국회는 사실 저도 등원해서 지금까지 참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가 처리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대통령께서 이제 뭐 계엄을 이번에 했을 때 계엄을 제지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핵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지금 국무위원들, 검사들 비롯해가지고 총 29번 탄핵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다 직무가 뭐 중간에 폐기된 것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지금 뭐 한덕수 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29건 중에 검사 탄핵이 14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대부분 이재명 대표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다 탄핵해서 다 직무를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 동봉투 사건 담당 검사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국무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고 지금 법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지금 다 공석인 상태에서 또 탄핵을 하니까 저 선사퇴를 해버렸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법무행정과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급들이 다 공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그 8건이나 전부 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이런 국정 공백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국정 공백이 일어나는 것은 막는 게 맞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도 좀 책임 있는 그리고 또 민주당도 국정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책임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나서 주실 것을 저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넘어가긴 넘어가야 되는데 홍 전 의원께서 반론이 있으면 짧게 하시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무슨 이런 뭐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성 없는 제도 보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무죄 나면 검사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회는 절차와 법률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기간이 너무 과하게 길면 직급에 따라서 이러면 대통령이 6개월이라면 예. 국무위원급은 3개월. 뭐 예를 들면 그 이하 직급 차관급 그 해당 직이나 그들은 뭐 한 1개월이라든지 이런 그 업무 공백 기간을 좀 더 줄이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특히 오늘입니다. 민감 국가로 상당히 국회가 민감해졌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아마 이 뉴스가 아마 3월 10일경 보도가 처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국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 좀 생소한 얘기인데 이제 미국이 이제 정책적 이유로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이제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하는데 이 민간 국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위험 국가, 그다음에 뭐 북한 이런 데는 뭐 테러 지원국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또 비동맹 신흥 국가인 인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낮은 단계에서 그 뭐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민간 국가에 아주 낮은 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대만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대만도 들어가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아마 발효일은 4월 15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마지막에 1월 초쯤에 그렇게 됐다는 보도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한미 동맹 관계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외교 당국에서 그동안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확한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언급을 한다거나 쉽사리 뭐 예단을 한다거나 이것의 여파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다녀왔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문해서 에너지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눈다고는 하고 있는데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재밌는 게요. 한국이 그 과거에도 이 민간 국가로 지정된 적이 40년 있습니다. 전인가요? 예, 1981년 1월로 지금 하는데 그 당시에도 카터 정부에서 레이건 정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81년 1월에 지정이 돼요. 근데 왜 되냐면 그때도 이제 추정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미국은 이유를 밝히진 않아요. 밝히진 않는데 이 민간 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위협이나 또는 부담을 주는 경우죠. 두 번째는 테러 지원을 했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핵 비확산과 관련된 우려가 있을 때. 근데 81년 당시에도 그 당시에 카터 정부하고 박정희 정권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 민주화 문제와 관련돼서 한미 간의 마찰이 생겼고 우리가 그때 독자적 핵무기 개발 얘기했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그 관련 시설까지 직접 방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한국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이 핵무기 개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아니냐는 게 일반적 얘기고 지금 해외 로이터 통신이나 일부 해외 통신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한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 핵무장론을 계속 얘기했고 미국 가서도 한 강연에서 1년 내에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고 여당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발언이 해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국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의지도 있기 때문에 핵 비확산과 관련돼서 우려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요주의 국가로 민감하게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의 교훈은 외교안보 현안을 국내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 활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에 걸쳐가지고 비현실적인 독자적 핵무장론을 얘기함으로써 이런 외교적 참사가 발생한 거죠. 저는 이 문제는 다시 국회가 여야가 좀 합의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평화적 핵 이용을 이용해서 IAEA와 NPT 체제의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해야 이후에 이미 발효된 거는 발효될 수밖에 없지만 내년이라도 1년 후라도 이것에서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는 이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홍 전 의원께서 추론하시는 이유고요. 미국 에너지부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론하시는 이유인데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지금 예. 여야가는 이걸 가지고서 아주 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간국가 지정을 두고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의 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 타워가 마비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야당의 줄 탄핵이 이 사안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외교부와 뭐 관련 부처에서 미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죠. 예. 뭐 이른바 외교 참사라고 해도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에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사전에 지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예. 하는 게 당연히 우리 정부의 몫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약에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특히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워낙 미국통으로 유명했고 주미대사도 했던 분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도 협상력을 발휘해서 풀 수 있었을 것 아닌가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핵 자체 무장이라든가 아니면 잠재적 핵 능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NPT 탈퇴하면 당연히 제재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면서까지 우리 국내에서 핵을 자체 개발한다거나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론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2023년에 우리가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해왔잖아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서 미국과 핵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동맹의 수준을 높여왔는데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당장 뭐 독자적인 핵무장 이런 논의가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왜 야당으로 돌리느냐, 민주당으로 돌리느냐,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쭙습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민간국가 지정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원인이 된 건 맞죠. 아까 뭐 홍익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핵무장론, 핵주권론이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이게 거의 뭐 합리적인 추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예.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오고 있었고요. 그 단서가 들어있는 게 지금 전에 말씀하신 2023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이었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NPT 확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오래된 약속을 믿는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여서 굳이 이게 명문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핵무장론 얘기하시고 뭐 이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걱정해서 아예 명문으로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주요 인사들의 핵무장론, 핵주권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사전에 이게 뭐 갑자기 올해 뭐 1월 달에 아무 사전 조치나 정지 없이 검토 없이 들어갔겠습니까? 오랫동안 진행된 작업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정량하고 수치하는 이 검토 작업이 분명히 에너지부에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이 터졌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에서는 결정적으로 이 중요한 사안에서 한미 동맹이고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군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정보는커녕 사후에 연락하는데 외교부 장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 정부, 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겠느냐? 결정적 계기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핵주권을 주장하는 정부인데 한미동맹의 강화를 주장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 미국과 협의나 상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를 신뢰하고 그냥 한미동맹이란 추상적 선언에 의지해서 무조건적인 신뢰를 계속 줄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부회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간 국가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라늄 농축이라면 저도 일견 좀 검토해볼 만하는데 우리가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에너지부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은 에너지부가 부처 차원에서 단순히 뭐 국가안보의 그 부처의 제한된 정책 범위를 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경제안보 등에 해당되는 요인을 그걸 담당하는 것이 에너지부지 단순히 경제적 사안에 국한돼서 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상황까지 영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요. 비상계엄과의 무관성을 얘기하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서지영 의원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홍전 의원께서도 이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핵무장 이야기가 지금 미국 에너지부는 무엇이 이유다라고 확신적으로 또 확실시되게 답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가면 그 이야기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서지영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 그리고 여권 내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또 많은 인물들이 핵무장과 관련된 뭐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 거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상당히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이 40여 년 만에 지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민감하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이제 뭐 여권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뭐 최근에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런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예. 했었고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들인데 그런 일각에서 다 나온 얘기들이지 이것이 우리 그 국가적인 정책으로 뭔가 가시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적인 일이지 지금 모두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면서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는 것은 그 한미 관계에 전혀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조경 부위원장님께서 뭐 일견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민간국가 지정하는 것과 계엄을 연결시키는 것은 과연 미국의 에너지부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1월 초에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다고 내부적으로 지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쪽에서 그 국민의힘 여러 지도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국정 공백 상황과 연계지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특히 그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직후에요. 물론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게 어떤 직접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짧은 기간에 판단을 내린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직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환율이 가장 심각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계엄 이후의 모든 국면에서 환율이 가장 심각했던 순간이 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주요한 자원이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부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정되는 과정까지 어떤 인지하는 정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대외 관계를 면밀하게 이어져 와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한덕수 대행만큼 이런 대미 관계에 있어서의 역량을 보유하신 분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분이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예요. 그럼 미국은 과연 미국의 대화 상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데 불구하고 한미 관계 지금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도한 그 국무위원들의 탄핵과 또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알겠습니다. 국력 낭비와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홍 전 있습니다. 의원께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의 기술 협력이 제한된 건 아니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 타워가 마비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 내용입니다. 여러 경로로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사건은 이미 헌재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은 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에 산물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별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지금 평의 내용이나 지금 뭐 대통령 탄핵을 놓고 뭐 8대 0이다, 6대 2다, 5대 3이다 뭐 등등 이 자체가 네. 전부 다 그 어떤 각각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희망적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현재로부터는 어떤 형태도 지금 정보가 유출되거나 소통되고 있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가 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무슨 사실관계에 따라 그 어떻다. 만약에 정말 이 권성동 대표가 말씀을 할 때 내가 정보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그거는 매우 이제 부적절한 행위가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하고 소통하지 않아야 될 정보로 소통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냥 레토릭인 것 같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련된 문제가 더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필요한 경우 발표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으면 잘 될 거다. 좀 나았을 거다. 물론 뭐 있었으면 좀 나았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미국의 이런 이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은 굉장히 실무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미국 에너지부 밑에 정보방첩국하고 국가핵안보국에서 결정을 해요. 그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그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해서 올렸기 때문에 외교당국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미국 내에서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후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첫째는 진짜 문제가 됐다면 우리 실무 단위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때 이미 경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산업부 관련 산하기관들 네. 이런 데서 전혀 그런 경고를 감지하지 못한 것 자체는 중대한 문제죠.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강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네. 이게 다시 국회에 제의가 붙어졌을 때 어떤 표결이 이루어질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각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사결정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닌가 그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고요.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관저에 나와서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결정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연락했다면 대단히 부적절할 것이고 그런 부적절한 지시를 받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제가 생각엔 민주당에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음모론을 통해서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네.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제 질문을 드렸을 때는 민주당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라는 게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 분이나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조경 부의장께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왜 임명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또 상황,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민간국가 관련된 내용 챙기기 등등등 지금 다뤄야 될 사안이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주장은 커지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된 탄핵 소추 주장은 좀 쏙 들어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 강한 내부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도 맞고 의원총회를 하면 아마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탄핵 여부를 놓고 검토하거나 이제 그걸 주장하거나 할 단계는 아니고 근데 분명한 건 있죠. 최상목 대행은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의 위헌 위법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임명하라는 결정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가 다 합치면 이제 39번째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거나 혹시나 연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건 모르겠지만 최상목 대행 지금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합니다. 헌법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여당의 요구를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면 지금이야 뭐 탄핵 정국에서 심각성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탄핵을 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겪게 된 국정 혼란 이런 걱정 민주당으로 안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약간 뒤로 밀려는 놨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성목 대행이 지금까지 권한 대행으로서 해오고 있는 행위 12.3 비상계엄 당시에 그 국가입법 예산 관련된 쪽지 받은 것부터 해서요 여러 가지 켜켜이 쌓이고 있다. 그 부분만 분명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스캔들. 그냥 저는 명태균 씨 관련 건으로 하겠습니다. 서지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통과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이 관련 있는 이른바 이 유력 정치인들은 아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건 뭐 통과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또는 유력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들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닌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명태균이라는 분의 말씀을 너무 야권에서 금가옥조처럼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글쎄 이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갑툭튀처럼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저도 뭐 정치권에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분 이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거 때가 되면 뭐 여기저기에서 그 선거에 관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 이분이 뭐 저랑 통화했다는 얘기 모든 것이 그 진실인 것처럼 그것만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그 논의되고 회자되면서 약간 스노우볼 형태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왔던 사항이고 또 중앙지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 의원께서도 국민의힘이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에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 기다려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홍 전 의원은 명태균 이 관련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지금 검찰이 이런 논란을 자초했어요. 그러니까 창원의 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확산이 안 됐을 텐데 지난 수개월 동안 창원지검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 명태균 사건과 관련돼서는 세 개의 큰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불법 정치자금 김영선 씨와 명태균 씨 간에. 근데 이거는 해서 두 사람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불법 여론조사하고 대남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했는 대통령 부부가 이 세 가지 덩어리 중에 나머지 두 개는 하나도 진전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겠다 이런 논란 속에서 부실 수사 그다음에 시간 지연 이런 것들이 특검 논란을 자초했다. 이거 검찰 책임이 제일 크다 생각합니다. 네. 명태균 관련돼서는 다음에 또 시간이 더 있을 때 더 깊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